자, 2018년도 화학공학 일반 가책형입니다. 2018년도 가책형 국가직. 그래서 가책형 국가직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온도 차이 델타 T와 열 전도도 K, 두께 X, 열 전달 면적 A인 평면 벽을 통한 1차원 정상 상태 여름의 속도가 Q이다. 벽의 열 전도도가 K가 4배 증가하고 두께 X가 2배 증가할 때 열 흐름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요거 풀이의 법칙에 따르면은 A분의 Q 이퀄 K 비례하고 뭐죠? 여기에 길이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 차이에 비례하죠? 예. 그래서 여기는 X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열 전달 속도, 요건 제가 이제 열 플럭스 형태로 썼는데 보니까는 벽의 열 전도도가 K가 몇 배? 그렇죠. 4배 증가했대, 4배. 그러니까 4배 증가했단 말은 이 K가 여러분 4배 증가하니까 열 전달 속도도 4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4배 증가하면 열 전달 속도도 4배 증가한다. 4배. 그 다음에 두께 X가 2배 증가하는데 두께 X는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 그러니까 분모가 2배가 증가했으면 분모는 2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냐? 2가 되죠. 그래서 열 전달 속도가 결과적으로 2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2배. 그래서 뭐 A가 일정하다면은 Q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2Q가 됐다는 거예요. 열 전달 속도가 2배 증가됐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어렵지 않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예. 2번. 회전 펌프, 로터리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회전 펌프라고 했을 때요. 회전을 하면은 베인이라는 게 있어요. 베인. 제가 이제 회전 펌프의 대표적인 게 베인 펌프가 있는데요. 이 베인 펌프를 우리가 안내깃이라고 돼요. 안내깃. 근데 이 크기가 이제 이렇게 돌면서 회전하면서 크기가 변해요. 그러다 보면 자, 용적의 부피, 용적이 부피잖아요. 용적의 어떤 크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이게 회전을 하면서 이 베인이 하나는 길었다가 공간이 점점 좁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나가는, 이게 출구는 공간이 크고요. 그 다음에 입구는 공간이 크고 보통 출구가 공간이 작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 회전 펌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인 펌프라고 하는 게 이 베인이 안내깃인데, 자, 요게 기본적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길이가 길었다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뭐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랑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회전이 돼요. 회전.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길이가 조절이 돼요. 길이가 조절돼서, 자, 중심축이 아무래도 이제 정확히 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로 얘가 유입이 된다. 유입이 되면은 뭐 여기로 유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안내깃이 이렇게 돌면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는 부피의 크기가 처음에는 요만큼 부피가 컸다가 이게 회전하면서 부피가 요만큼 작아지게 돼요. 그럼 마치 우리 작아진다는 말은 쭉 눌러가지고 압축한다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여기 있던 그 유체는 어떻게 되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간이 이렇게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회전 펌프인데 아무래도 회전하다 보면 운전 속도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운동 부분과 고정 부분이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가 베인 부분이, 자, 요 표면이랑 딱 붙어 있어야지 이게 밖으로 안 새거든요. 그래서 밀착돼 있고 배출 공간에서 흡입 공간으로 역류가 작다. 자, 어차피 이 공간이 처음에 흡입 공간은 크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는 공간은 줄어들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류에 대한 문제는 좀 작습니다. 피스톤 양쪽에서 교대로 액체를 끌어들인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왕복 펌프에 해당하겠죠. 왕복. 하나가 늘어나면 줄어들고 해가지고 왕복 펌프에 해당해서, 자, 요 세 개는 회전 펌프고 회전 펌프의 대표적인 게 베인 펌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제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예. 자, 3번은
상부가 개방되고 바닥에 배출구가 있는 탱크의 물의 높이 H만큼 채워져 있다. 채워져 유지된다. 탱크의 배출구를 통한 물의 배출 속도는 얼마냐? 다음 모든 마찰 손실은 무시하고 배출 중 물의 높이 H는 일정하다.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차여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배출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배출이 된다. 이렇게 배출이 된다. 이렇게 볼게요. 그 높이는 H래. 여기 높이가 H. 자, 그러면은 여기를 2번이라고 치면은 1번과 2번을 베르노이 방정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을 갖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지분의 V에 제가 이걸 뭐 압력을 처음 했으면은 감마분의 P1, 감마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비중량이라고 합니다. 더하기 2지분의 V1의 제곱 더하기 Z1 이퀄 감마분의 P2 더하기 2번 지역 그 다음에 2지분의 V2의 제곱 더하기 Z2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베르노이 방정식을 세우고 나서요. 1번과 2번은 대기압이니까 요거 부분은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수지 같은 굉장히 큰 용량의 수면은 거의 속도를 무시를 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요. Z1을 갖다가 1번이잖아요. Z2가 2번인데 2번을 우리가 0이라고 상대적 높이니까 0으로 잡아버리면 아이고 Z2를 제가 0으로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Z1이 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Z1을 H로 딱 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H는 어떻게 돼요? 2지분의 V2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V2는 루트 2G H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2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아예 루트 2GH를 갖다가 좀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에 이성분계 기체의 확산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단 이상기체이며 반응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 확산계수라고 해서요. 디퓨전 코에피션트 우리가 D라고 표현해. 대문자 D. 뭐 A에서 B로 확산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 기체 확산계수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는 암기도 좋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온도가 아주 높아요. 온도가 아주 높으면은 자, 어떻게 돼요? 확산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온도의 확산이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굳이 얘기하면 1.5배에 비례하는 1.5제곱에 비례하는데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확산이 잘 돼요. 기체가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요거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확산 계수는 커진다. 이게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자, 분자량이 있는데 분자량이 크다는 거는 무겁다는 거예요. 분자량이 크다, 무겁다. 무거우면 확산이 잘 안 된다.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에 반비례합니다. 뭐 A의 분자량과 그렇죠? B의 분자량 뭐 이렇게 이성분계니까 이거에 루트에 보통 반비례해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분자량이 크면 작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압력인데 압력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력이 크면은 확산이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주위에 방해하는 녀석이 없어야지 잘 가거든요. 근데 주위에 방해하는 애들이 많으면 잘 못 갑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압력이 크다는 말은 주위에 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압력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분자량이 크면 확산계수는 작아진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온도가 일정한 압력이 높아지면 확산계수는 작아진다.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예. 자, 넓은 평판 표면에서 표면 위에 유체로 대류열전달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열 흐름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옳은 것은 뭐냐? 여러분, 대류열전달이니까는 풀이의 냉각 법칙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뭐 A분의 Q라고 할까요? 뭐 Q라고 하겠습니다. 예. Q는 뭐에 비례하죠? 그렇죠. 델타 T에 비례하죠. 그래서 델타 T 온도의 차이가 비례하고요. 그 다음 Q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열 전달 계수 H예요. H A분의 1에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걸 R 이렇게 표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Q 값, 즉 열 전달 속도를 갖다가 열 흐름 속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A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면적이 크면은 이 R 값은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 Q 값이 커지겠죠. Q 값이. 그래서 A가 크면 R 값은 작아지니까 Q. 그 열 전달 속도인데, 그러면 평판 표면의 핀 등 확장 표면 장치. 확장 표면이란 말은 A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유체의 흐름 속도를 낮춘다. 자, 유체가 흘러가야지 어떻게 열 교환이 되면서 열 전달이 되는데, 흐름 속도를 낮추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유체와 그 표면의 온도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흐름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평판 표면에 열 저항이 큰 또 다른 평판. 열 저항이 크면 안 되겠죠. 열 저항이 작아야지 열 전달 속도가 빠르니까. 이건 안 돼요. 유체의 온도와 평판 표면의 온도 차이를 줄인다. 아니죠. 늘려야 돼요. 왜? 델타 T에 비례하니까. 그렇죠? 이게 온도 차이인데 온도 차이에 비례하니까 Q는 늘려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문제 6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6번은 부피가 V리터인 용액 내 분자량이 MA인 용질 A가 M몰 용액이 되어 있다. 이 용액의 부피 유속이 120리터 per min으로 흐를 때 A의 질량 유속은 얼마냐? 이거는 단위 전환 문제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그냥 꼼꼼하게 하면 또 됩니다. 먼저 알아둘 게 V가 V리터의 분자량이 MA인 용질 A가 몇 몰? M몰 들어있다. 이걸 이제 한 반에 써주셔야 돼요. V의 리터에 N몰 들어있구나. N몰 들어있구나. 이렇게 N몰 들어있구나. 이렇게 V리터에 N몰 들어있구나. 그러면은 자, 만약에 120리터 per min이면 몇 몰 들어있느냐 여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곱하기 120리터 per mi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리터 없어져서 자 1분당 얼마의 몰수가 들어있는지 여기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제 A의 질량 유속을 물어봤어요. 근데 질량 유속이 g과 H가 나왔습니다. g과 H. 그러면은 일단은 리터는 사라졌으니까 몰이죠. 그러면은 우리 분자량을 곱해버리면 분자량의 단위가 그램 퍼 몰이에요. 그러니까 몰 없어지니까 이제 단위는 그램만 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 아워예요. 아워라고 하면은 시간인데 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을 또 단위전에서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민을 없애서 아워로 바꿔야 되니까 60분은 1아워. 그래서 요거랑 요거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굉장히 값이 이제 커집니다. 7200 N 곱하기 MA 나누기 V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 6번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제 올려야 되겠네요. 그쵸? 7번을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원형질 내 공기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피토간 하면 생각나는 게 피토간은 자, 기본적으로 동압과 정압이 있어요. 그럼 동압과 정압을 우리가 측정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압력 차이를 딱 계산하면 그거는 동압에 대한 압력 차이. 동압이 속도 수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 그래서 요 피토간의 압력 차가 의미하는 거는 동압이에요. 동압. 그리고 동압은 또 다른 말로 이 유속에 대한 속도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뭐 수두라고 표현을 됩니다. 속도 수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압. 그래서 압력차가 128파스칼이다. 그럼 이거는 결국 속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공기의 유속은 얼마냐? 그러면 이거를 결국 유속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압력과 유속의 관계를 여러분 봐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이제 속도를 쓸 때 제가 수두 개념으로 써요. 수두. 그럼 수두 개념으로 쓰면은 자, 감마분의 P 더하기 2지분의 V의 제곱 더하기 Z라고 하면은 요게 압력 수두, 요게 속도 수두, 요게 위치 수두 이렇게 됩니다. 압력 수두, 속도 수두, 위치 수두. 그 수두에 대한 전체 단위는 미터로 다 동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지금 피토 간의 압력차가 128파스칼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속도를 바꿀 때 이 두 가지를 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위가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알려주는 이 압력에 대한 정보는 또 다른 말로 속도 수도에 대한 정보로 전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바로 다이렉트로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 감마가 로지예요. 로지. G랑 약분돼서 없어지고 따라서 압력은 그냥 이거 바로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로 V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2분의 로 V의 제곱. 근데 여기서는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속도 V는 2P하고 로분의 루트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공기의 밀도가 여기 1kg per 세제곱미터, 1kg per 세제곱미터. 그리고 보니까 압력이 128파스칼. 그래서 128파스칼인데 2 곱하기 128. 여기서 단위는 다 뭐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고요. 이거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서 단위가 다 사라지게 되면요.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는 16이 나올 겁니다. 16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예. 자, 8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8번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고체 입자층을 통과하는 유체 속도가 증가하면 고체 입자층의 유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요건데,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체 흡수랑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제 그 카운터 커런트로 해 가지고 이제 유동층에다가 이거 아시죠? 유동층에다가 자, 아래쪽에서는 기체를 집어넣고 위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액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간에 향유로 여기 이제 유동 일종의 유동층 해서 뭐 입자들을 집어넣으면 요게 우리가 여기서 요 기체고 여기는 액체죠. 그러면 기체의 속도를 갖다 계속 증가시키면 자, 이 유동층에 있어서 압력 강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기체의 속도 그리고 압력 강화 하면은 압력 강화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하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왕일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요 개념이 아니에요. 저 문제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돼요? 저기 압력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하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액체가 내려가야 되는데 기체가 막 때려서 올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정체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왕일점이라고 하는 플로딩 포인트는 너무 세면은 이 액체가 넘쳐 흐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건데 요게 아니고요. 요 문제는 제가 좀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그냥 그 고체 입자층을 유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위에서 내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아래에서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충진물을 갖다 쌓아놓고 요 밑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체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올려요. 그러면은 자, 막 속도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 안에 위에 꽉 차 있으니까 잘 못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력 손실에서 압력 강화가 자꾸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유체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압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돼. 압력 강화가. 그래서 압력 강화가 유체 속도가 빨라지면 증가하는데 문제는 어느 시간이 딱 돼서 이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면서 유체가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유동화하기 시작해. 유동화하는 말은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소리는 이제는 이 유체 속도에 의해서 이게 미는 만큼 얘가 움직이면서 압력의 손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유동이 되면은 유동화된 고체 입자층이 되면은 이제는 속도가 빨라져도 어떻게 돼요? 이 유동화된 고체 입자층의 이 크기 있잖아요. 크기가 증가되는지언정 압력 손실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증가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번에 유동화된 고체 입자층의 압력 강화는 유체 속도가 빨라져도 일정하다란 말이 유동화되기 전에는 압력 손실이 점점 압력 강화가 커지다가 유동화가 딱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오히려 안에서 펄럭펄럭 움직이면서 압력 강화 대신에 이제 그 유동층의 어떤 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안에 입자들이 위아래로 점점 더 넓게 퍼지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정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유동화된 고체 입자층의 높이는 유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점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유동화되게 되면. 이것도 맞죠. 최소 유동화 속도는 입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최소 유동화 속도는 속도를 계속 빠르다 보면 이제 여기가 꽉 막혀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제 유동하기 시작하는 그 속도를 유동화 속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입자가 굉장히 좀 굵은 상태로 입자 다이어미터가 어느 정도 크면 아무래도 이 속도가 조금 적어도 유동이 좀 쉬운데, 너무 입자가 이렇게 미라면요, 아주 작으면 꽉꽉 차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속도, 즉 속도가 아주 빨라 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밀도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처럼 입자의 크기라든지 밀도의 어떤 그 중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이제 요것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의외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기의 온도가 T제로로 균일한 무한 평면의 단면이다. 이게 평면의 단면인데요. 평판의 양쪽 측면을 급격히 가열해서 표현 온도를 TS, 이게 서피스 템퍼러처에서 TS라고 준 거예요. 평판 내부의 비정상 상태의 열 전도도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포물선으로 열 전도도가 진행되고 있죠. 평판의 중심선의 온도가 가장 빨리 상승하는 평판의 열 전도도와 비열의 크기는 얼마냐?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열 전도도가 여러분들 우리 그 푸리에 법칙을 따르면 푸리에 법칙은 Q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Q는 여기 뭐 제가 여기 있을까요? K 곱하기 뭐 L K 곱하기 KA분의 K 곱하기 A 하고 여기 L분의 길이, 크기 또는 X라고 써도 됩니다. 이 델타 T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K라고 하는 열 전도도는 열 전달 속도랑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 비례하는 값이란 말은 이 K를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평판의 중심선에서 열 전도도와 비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열 전도도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빨리 상승하게 됩니다. 왜? 열이 빨리 전달되니까. 그래서 이 K가 크면 클수록 열 전도도가 빨리 돼요. 그래서 이게 K는 여러분들 열 전도도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빨리 상승됩니다. 왜? 열이 빨리빨리 전달되니까.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비례해요. 그래서 K가 클수록 온도가 빨리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C가 결과적으로 빨리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열 전도도가 크니까. 자, 그렇게 해서 비례한 열 전도도 Q랑 K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밀도가 있어요. 밀도. 비열이 있으면 비열. 비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물의 비열 한번 보세요. 물의 비열. 물의 비열은 물을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비열이 크다는 거는 물 1g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많은 열이 필요해요. 그러면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열이 일반적으로 작아야지만 온도가 상승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열 전도도는 커야지 열의 전도가 잘 돼서 온도가 상승이 빠른데 비열은 작아야지 온도의 상승이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값을 우리가 여기서 적용시키면 열 전도도는 큰 값, 그 다음에 비열은 작은 값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유기화합물 A는 CHON으로 구성되어 있다. A는 원소 분석 결과 CHN의 질량 분율이 요거이다. A의 가능한 분자량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CHN인데 O는 안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쓰면은 0.42, 0.06 그리고 0.28 이게 CHN입니다. 근데 요거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하나 더 있다고 치면 이게 1이 돼야 됩니다. 1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0.42, 0.06, 0.28 요거 1로 만들 때 요게 0.24가 들어가면은 1이 될 겁니다. 맞나요? 한번 해볼까요? 0.42에도 0.28을 하면은 0.7이죠. 0.76이죠. 1에서 빼니까 0.24. 맞네요. 0.24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 O가 네, 산소. O. 자, 이거를 뭐로 나누냐?
이거를 이제 질량이라고 가정하면은 얘네들에 대한 원자량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나누고 1로 나누고 요거는 14로 나누고 이거는 16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얘네들의 비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더하기를 지우고 요거 대 요거 요 비를 갖다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정수화 시키니까는 7대 자 12대 그 다음에 4대 3이 나와요. 그래서 탄소가 7개,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 질소가 4개, 그 다음에 산소가 3개에 대한 일종의 실험식이 나옵니다. 실험식. 그러면 이제 요거는 탄소가 7개니까 12 곱하기 7 더하기 12 더하기 이거 14 곱하기 4 더하기 16 곱하기 3 해가지고 계산하면 아마 20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한 값이 여기서 1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또 여러분 좀 시간 걸리겠죠? 예. 그렇게 해서 10번까지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예.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비압축성 유체가 다음 그림과 같이 원형간 내에서 X축 방향으로 흐른다. 이때 직경이 4cm인 원형간의 평균 속도가 V일 때 직경이 8cm인 원형간에서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단 흐름은 정상 상태다라고 나왔는데요.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자, 단위 시간당 흐르는 자, 질량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비압축성 유체는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흐르는 유량은 동일해요. 유량. 그 유량이 동일하단 말은 각각에 대해서 유속이 좀 좁은 공간에서는 빨라져야 되고요. 이 큰 공간에서 좀 느려져야지 유량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연속식을 보면은 단면적에다가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제가 여기 1번, 여기 2번이라고 하면은 단면적 1번의 단면적에다가 1번의 유속을 곱한 요거가 2번의 단면적에다가 2번의 유속을 곱한 요게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단면적이라고 하는 건 4분의 파이 d1의 제곱 곱하기 요게 단면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유속 이퀄 4분의 파이 d2의 제곱 곱하기 유속 v2 이렇게 해서 같아야 되죠. 근데 요거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여기서는 V2에 대해서 속도는 요 이항시켜서 D2분의 D1 전체의 제곱 곱하기 V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D2는 8cm, 그죠? 그 다음에 D1은 4cm. 요거에 대한 제곱 곱하기 V1. 근데 V1이 이 보니까는 그냥 V네요. 평균 속도가. 그래서 V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 약분은 2가 될 거고 4분의 V 이렇게 돼서 결국 V2는 4분의 V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요건 이제 필터로 덮인 판 사이에 공간에 슬러리를 가압 주입해서 고체 케이크랑 액체로 분리하는 비연속 가압기는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평 벨트 여각이라고 있어요. 수평 벨트 여각이. 요거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수평 벨트 여과기가 이 벨트가 필터예요. 여과기예요. 여과기.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슬러리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요 밑에 요 이제 하단 부분에 이 여과기 하단 부분에 이제 우리 백큐엄 즉 진공압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벨트를 가만히 보면 벨트가 사실은 여과기고요. 여기 필터고요. 필터 요 밑에 요 하단에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요 아래쪽으로 자, 이제 압력이 저압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요 위에다가 우리가 말한 슬러리를 딱 놓으면은 자, 밑으로 이제 쭉 빨아주면서 액체는 아래로 내려갈 거고 위에 이제 남는 거는 케이크가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위에 딱 올려놓고 밑에서 이제 압력이 진공이 딱 걸리면서 밑으로 아래로 빨아들이면 이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여과기 사이에 필터를 통과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밑으로 내려갈 거고 위에는 케이크가 남는 그런 게 수평 벨트 여과기고요. 이 원심 여과기는 자, 이제 회전을 시키면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회전을 시키면 원심력이 생겨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필터를 딱 걸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여가 되는 것, 즉 케이크는 이제 걸릴 거고, 이제 액체류 물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액체는 밖으로 나갈 거죠. 그래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 여과기를 갖다 거의 사이에다 딱 걸어 놓는 겁니다. 회전 드럼 여과기는요, 수평 벨트 여과기랑 비슷한데 사실 이 드럼통으로 돼 있어요. 드럼통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드럼통 표면이 여과기예요. 그래서 자, 이 여과기 표면에다가 우리가 여과할 물질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집어넣으면 옆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자, 이게 안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의 여과기를 통해서 이 수분은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 이 겉에 케이크는 겉으로 안쪽.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요. 이렇게 마치 드럼통 돌듯이 돌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공급해주면 이게 삥 돌면서 안으로 이제 수평 이 드럼통 내부로 수분을 갖다 쫙 빨아들입니다. 이제 압력 차이로. 그리고 이게 회전하면서 이 겉에 걸리는 건더기 케이크는 여기 다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회전하니까 이쪽에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케이크는 다시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회전 드럼 여과기고요. 여과 프레스가 있어요. 여과 프레스. 여과 프레스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거예요. 판때기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 판때기 하나랑 이 판때기 하나. 그러면 이제 양쪽에다가 이렇게다가 이쪽에 일종의 이제 슬러리를 갖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요. 그럼 슬러리가 들어가면은 자, 이 내부에 슬러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내부에 이 안쪽에 슬러리가 채워지는데 이 양쪽의 판이 사실은 여과기예요. 그러니까 필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의 슬러리를 이렇게 꽉 채우면 어떻게 돼요? 슬러리 압력이 커지겠죠. 그럼 슬러리가 이 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수분 같은 게 나오고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종의 케이크가 이제 건더기가 안에서 딱 걸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양쪽에 판때기를 여러 개를 이렇게 스택처럼 쌓아놓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관을 통해서 슬러리를 계속해서 가압을 하게 되면 이 내부로 꽉 차면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찌어나오는 자, 이런 형태의 여과기를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여과 프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양쪽의 프레스기를 필터로 생각하시고 그 사이에 슬러리를 꽉 채워놓으면 이게 그 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개념이 여과 프레스예요. 정답은 이거는 여과 프레스입니다. 그래서 판 사이의 공간에 슬러리를 가압 주입해서 고체 케이크와 액체로 분리하는 비연속 가압 여과기가 여과 프레스입니다. 예. 자, 13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단면적이 0.1 제곱미터인 원형관을 통해서 비압축성 유체,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충류를 흐른다. 유체 유속이 0.04 세제곱미터일 때 유속 V 나왔죠? 원형관 중심에서 유체의 유속은 얼마가 되느냐? 자, 이거 이제 완전 발달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뉴토니안 플루이드인데, 자, 그럼 우리가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중심에서 유속이 가장 빨라서 이런 형태, 이런 포물선 형태가 그려져요. 자, 그래서 요거를 Vmax라고 해요, 맥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중앙에 갔을 때 여기 가장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Vmax의 자, 반 정도는 이 반이 이게 평균 속도예요. 평균 에버리지 속도가 돼요. 평균 속도. 자, 그래서 요 유속을 갖다가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 유속인데 정확히 말하면 유속이란 말씀 안 돼요. 유량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유량. 이게 그냥 Q라고 됩니다. 그리고 단면적이 나왔어요. A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속은 Q를 이렇게 합니다. 자, AV라는 에버리지, 즉 평균 유속이라고 하는 거는 A분의 Q를 쓰면 되고요. A가 얼마냐? 0.1이죠. 그리고 Q가 얼마냐? 0.04입니다. 계산하면 0.4 m/s가 나와요. 이렇게 쓰면 되죠. 자, 0.4 m/s가 나오는데 이거 Umax라고 하는 것, 즉 최대 유속은 이 가운데에서 중심에서 요거는 2 곱하기 일반적으로 평균 유속이니까 0.8 m/s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고체 입자의 표면적이 8 제곱밀리미터, 부피가 1.8 세제곱밀리미터 상당 지름. 자, 이퀴벌런트 다이아미터가 1.5일 때 구형도인데요. 구형도를 구하는 식을 좀 하나 기억해 주세요. 구형도. 그래서 구형도를 구하는 식을 쓰면 제가 파이 S 이퀄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의 다이아미터, 그 다음 파티클의 서피스 에어리어, 그 다음에 파티클의
볼륨의 앞에다가 6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건 뭐냐? 자, 이게 구형도 스페리시티라고 하는 구형도인데요. 여기 지금 파티클의 볼륨이에요. 볼륨이 부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6 곱하기 1.8 이렇게 쓰시고 분해. 그 다음에 dp가 다이어미터예요. 근데 이 상당 지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죠. 그래서 1.5를 쓰시면 돼요. 1.5.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에어리어, 표면적을 쓰세요. 표면적. 입자의 표면적 8 있죠. 그래서 단위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8.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예. 요거 계산하면은 정답이 아마 0.9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는 암기하세요. 구형도. 그리고 우리가 말한 상당 지름 요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효소 촉매를 이용한 ASR 이거에 대한 반응의 반응 속도식. 자, 이제 이게 미칼리스 멘텐식이라고 해요. 이걸 미칼리스 멘텐식. 그래서 여기 C 요게 효소의 초기 농도예요. 효소의 초기 농도. 미칼리스 멘텐식. 그리고 요 M이라고 하는 게 요게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반응 속도식이 효소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면은요. 자, 이거로 표시된다. A의 농도와 반응 속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효소의 초기 농도와 K와 M은 상수로 가정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것도 식을 보면서요. 제가 R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M분의 CA이고 K의 CA 곱하기 CE 제로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제 먼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게 M이 이 상수잖아요. 상수가 그 효소의 농도에 비해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자, 여기에 M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M이 효소의 농도에 요거는 이제 기질의 농도, 반응물의 농도, A의 농도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자, 요때는 기억하세요. 요거는 M 더하기 CA가 뭐다? 뭐에 같다? M을 무시해도 돼. CA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식에다가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RA는 분모는 그냥 CA로 쓰시고 K 곱하기 CA 곱하기 CE 제로 이렇게 써요. 요거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K도 상수, CE도 상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정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죠? 상수니까. 자, 그런데 M이 CA보다 너무너무 커요. 이때는 M 더하기 CA를 뭐로 보면 되느냐? 이거는 M으로 보시면 돼요. M. 그래서 이게 A라고 하는 값 자체가 이제는 분모를 M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K, CA 곱하기 CE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상수가 뭐가 상수냐? 상수만 다 뜯어보면은 K도 상수, M도 상수, C 제로 상수 요거만 변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그냥 상수를 다 이제 우리가 어떤 값으로 일정 값으로 보면 자, RA는 CA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M이 아주 작을 때는 자, 결국 마이너스 RA는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M이 아주 작을 때는 마이너스 RA는 일정하게 나와서 여기서 보면 M이 작을 때가 언제죠? 요거죠. 이 둘째. 그래서 마이너스 RA는 일정인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요게 일정하게 나와요. 일정. 그리고 M이 아주 클 때, M이 아주 클 때는, 자, 여기 마이너스 RA는 CA에 비례하는 값으로 M이 아주 클 때. 그럼 M이 아주 클 때는 요 두 개죠.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비례하는 값이, 요거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두 개를 같이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향유가 있어요. 향유. 향유는 이중간 열교환기 내에서 알코올과 물 사이에 열 이동이 일어난다. 자, 60도씨에서 주입돼서 30도씨로 배출되고 16도씨로 주입돼서 32도로 배출된다. 간을 통한 단위 면적당 열 흐름 속도 요거는 얼마냐? 총괄 열 전달 계수가 나왔습니다.
향유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운터 커런트 서로 반대로 흐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60도에서 30도. 그래서 여기서 60도. 그래서 30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 하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보니까는 16도에서 32도. 그래서 16도에서 그리고 쫙 올라와서 32도. 그래서 32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시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때, 여기 이제 그 로그 평균을 써야 되는데, 요 차이가 얼마죠? 차이가 이거 보니까는 28이죠? 28. 그 다음에 요 차이는 얼마죠? 차이는 14죠? 14. 그래서 로그 평균 값을 쓰시면은 우리가 이제 열 흐름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열 흐름 속도는 총괄 열 전달 계수에다가 로그 평균에 대한 로그 민 템퍼러처, 로그 평균에 대한 그 우리가 온도 차이를 가지고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쓰니까는 요게 U 델타 L이죠. 그러면 이제 U는 얼마냐 봤더니 U가 600이래 600. 와트 퍼 메타 스퀘어. 600 와트 퍼 메타 스퀘어 곱하기 자, 이 로그 평균이라고 한 건 ln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28과 14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T1, 이걸 T2라고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14분의 28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28에서 14 빼시면 됩니다. 그쵸? 예. 요게 무태가가 얼마냐? 요거 계산하면 이게 로그 2예요. 그래서 ln2를 보시면 여기가 ln2가 0.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7이다 보니까 요 분모를 갖다가 0.7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14죠, 14.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죠? 그래서 2니까 20이죠, 20. 그래서 요 전체 계산은 6이 1200와트 퍼 메타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6번은 정답이 1번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자, 이해되시죠? 예. 자, 17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17번을 보시면요. 헥세인과 헥테인의 이성분 혼합물의 기액 평형을 이루고 있다. 기상에서 헥세인과 헥테인의 몰 분율이 각각 0.5일 때 액상에서 헥세인의 몰 분율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헥세인과 헥테인인데 제가 헥세인을 C6이라고 쓰고요. 헥테인을 C7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C6과 C7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탄소가 6개냐 7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헥세인이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가 기상에서랑 액상에서의 몰 분율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상과 액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가 이제 액상이에요. 액상. 여기가 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제 우리 그 헥세인과 헥테인에서 보면은 PC6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X하고 6라고 쓸게요. 이게 헥세인이고요. X하고 7이라고 쓸게요. 이게 헥테인이에요. 그래서 액상에서의 몰분율이 이렇게 돼요. 기상에서의 몰분율은 Y6라고 쓸게요. 이게 헥세인, 그 다음에 Y7, 여기 헥테인. 그래서 헥세인과 헥테인의 어떤 값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혼합물은 라우레 법칙을 따르며 기액평형에서 온도에서 헥세인과 헥테인의 증기압은 각각 2바랑 1바이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헥세인의 몰분 증기압이 뭐 제가 P6라고 쓰겠습니다. 요게 2바고요. 헥테인은 P7이라고 쓸게요. 요게 1바란 소리예요. 그리고 두 개 더하면은 1이 돼야 돼요, 반드시. 두 개 더해서도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걸 가지고 쓸 때 Y6라고 하는 헥세인은 이제 어떻게 쓰냐? 전체 압력, 전압에서 헥세인의 분압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쓸 때 우리가 P6라는 헥세인의 분압은 자, P6의 압력에다가 X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전압은 P6의 압력에다가 X6 더하기 P7의 압력에다가 X7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나온 게 요 각각에 대해서 요거는 알려줬어요. 요게 여기서 보니까 0.5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0.5, 그 다음에 0.5. 이렇게 지금 알려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0.5예요. 그 다음에 X7은 요거 P6랑 P7은 각각 보니까는 여기 2바랑 1바라고 알려줬습니다. 요거 집어넣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X7이라고 하는 거는 1 빼기 X6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다가 0.5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P7에다가 2바거든요. 곱하기 X6 X상의 몰분율. 그 다음 P7이 1바거든요. 1바 곱하기 여기서 보니까는 이제 1-X6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P6가 여기가 보니까는 2바죠. 곱하기 X6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요게 0.5다. 요거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 풀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얘가 두 개 곱해서 여러분들이 풀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X6 이퀄 얘랑 얘랑 곱하면은 X6 더하기 0.5 곱하기 1-X6. 그래서 X6를 계산을 최종적으로 하시면은 그게 정답이 얼마 나오냐? 봤더니만 요게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헥세인은 여기가 분모가 3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3분의 2가 나오게 합쳐서 1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기체의 흡수탑에서 A가 기상으로부터 X상으로 흡수된다. A의 X상 몰 분율이 0.1이고 기상 몰 분율이 0.2예요. 기의 계면에서 인터페이셜 계면에서 A의 조성은 얼마냐? 단 기체 흡수의 이중 경막론을 따르고 X상의 개별 물질 전달 계수는 기상의 개별 물질 전달 계수의 2배이다. 기상의 계면의 X상의 몰 분율과 기상의 몰 분율의 평형 관계는 요거다. 이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가 제가 이제 계면, 경계면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중막 이론을 이제 우리가 적용시키면 여기가 기상이라고, 기상. 기상인데, 기상에서 지금 보니까 몰 분율이 0.2래요. 그래서 0.2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0.2라고 하겠습니다. 0.2로 갔다가 요게 이제 경막에서 이렇게 해서 줄어듭니다. 그렇죠? 줄어드는데 요게 이제 인터페이셜이라서 제가 요걸 Y라고 할게요. Y. 그리고 요거를 여기에서의 몰 분율을 YI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A는 보니까는 0.1이래요. X의 몰 분율은. 그래서 0.1이 여기가 0.1. 이제 여기는 X항이에요. X. 그래서 0.1인데 여기 X예요. X. 그리고 요게 보니까는 0.1인데 요게 아마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여기에서 제가 굳이 쓴다면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게 YXI라고 쓸 수 있어요. XI. 그래서 요 지점이 YI고요. 요 지점이 XI인데요. 여기 좀 재미난 게 YI가 XI에 비해서 더 작아요. 왜냐하면 YI는 XI의 0.5배니까. 그래서 XI가 더 위에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사실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오히려 여기가 더 위에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XI. 그러니까는 우리 기상에서의 몰 분율과 X상에서의 몰 분율이 조금 다른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전달은 요 차이랑 요 차이에 의해서 물질이 전달되는데 그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X상에서의 물질 전달 속도랑 그 다음에 기상에서의 물질 전달 속도 같은데 이 몰 분율의 차이에 의해서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요걸 하나 하면 0.2랑 YI죠. 그래서 그 차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K 하고 여기가 기상이니까 가스죠. 가스인데 요거 쓰면 되겠네요. KY 곱하기 A에다가 0.2와 YI니까 0.2에서 빼기 YI. 이렇게 하면 이게 기상에서의 이제 속도, 물질 전달 속도가 되고요. X상에서는 KXA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XI에서 0.1 빼야죠. 여기가 0.1입니다. 여기 지점이 여기가 0.2고 여기가 0.1이에요. 예. 그래서 0.xi에서 0.1을 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같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기상 개별 물질 전달 개수의 2배이다. X상 전달 물질 전달 개수는 기상의 2배이다. 그래서
요 X항은 기상의 2배다 이렇게 나왔어요. 2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뭐로 바꿔도 된다? 2 곱하기 KY의 A로 바꿔도 돼요. 2배니까. 그럼 결국 이거 약분돼 가지고 요게 2가 됩니다. 그래서 0.2 마이너스 YI 이퀄 2 곱하기 XI 빼기 0.1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이 있어요. YI는 0.5 XI라는 식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YI는 0.5 XI니까 0.2 빼기 0.5 XI 이렇게 하고요. 2 곱하기 XI 그 다음에 0.1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요게 2잖아요. 그래서 2xi 마이너스 0.2 하고 요 이항시켜서 보면 2.5네요. 2.5 xi네요. 그리고 요 이쪽으로 이항시키니까는 0.4네요. 그렇죠? 그래서 xi는 25분의 4, 100분의 4, 16, 0.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i가 0.16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요 xi가 0.16 나왔죠. 그러면은 yi는 얼마예요? 거의 반이니까 0.5를 곱하니까 0.08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yi는 0.08이 나오고 xi는 0.16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게 x항몰 분율과 기상몰 분율이에요. 그러니까 xi랑 yi는 0.16과 0.08이니까 0.16, 0.08.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yi가 요게 0.08이 되는 거고요. xi 여기가 0.16이 되는 이런 형태의 이중 경막 이론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어렵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도입해 가지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A와 B로 구성된 이성분 기체 혼합물이 있다. A의 질량 조성은 80%고 A와 B의 분자량은 각각 40과 10이다. 이 기체 혼합물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서 또 조심할 게 A의 질량 조성이에요. 이게 몰 조성이면 바로 다이렉트로 쓸 수 있는데 질량 조성이라서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됩니다. A의 질량 조성은 B, 그 질량의 조성을 보니까 A는 80%, B는 20% 이렇게 되겠죠. 왜? 두 개 합치면 100%가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몰 조성을 확인해. 몰 조성. 그러면 질량을 아닌 80g, 20g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와요. 그래 요거를 40과 10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요게 얼마? 2가 나오죠. 요것도 얼마? 2. 그래서 A와 B는 2대2, 1대1로 하나씩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대1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율로 말하면 A는 0.5, B도 0.5%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 50%. 그러면 평균 분자량은 A의 비율과 B의 비율인데 분자량 MA에다가 A의 비율 몇 프로? 그렇죠. 0.5 더하기 각각 1대1이니까 0.5, 0.5죠. 비율이. 그 다음에 B의 비율에다가 0.5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 40 넣어야 되고 여기 10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20 더하기 5 해서 얼마다? 25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기체 A가 지점 1에서 델타만큼 떨어진 지점 2로 제가 이걸 그림을 좀 그려네. 그렇죠? 지점 2의 촉매 표면에 화학 반응이 순간 반응으로 진행돼서 A가 모두 반응한다. 생성된 기체 B는 지점 2에서 1로 확산된다. 이때 기체 A의 몰 플럭스예요. A의 몰 플럭스. 그래서 J, A의 몰 플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JA인데 요 다이가 델타죠? 그래서 JA의 몰 플럭스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디퓨지비티 코입션트, 확산 계수라는 게 있어요. 확산 계수. 그래서 확산 계수라는 게 하나 쓰이고요. 확산 계수에 비례하고 자, 무슨 차이? 그 농도 차이에 비례. 농도 차이. 얘와 얘의 농도 차이. 그래서 농도 차이에 비례합니다. A의 농도 차이.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해요. 거리가 델타네요. 델타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농도 차이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X가 0인 부분에서는 농도가 CA0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데 아마 x가 0인 지점에서 농도가 CA0고 이 지점에서는 농도를 0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도 차이는 요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DAB하고 곱하기 델타라고 하는 게 요게 크기. 그 다음에 CA0에서 0을 빼면 되니까 그냥 CA0. 요게 이것의 확산하는 즉 몰 플럭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A의 몰 플럭스 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죠. 여기서는 정답이 요걸로 보시면 돼요.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도 가책형 국가직 화학공학 일반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